저희가 지금 S3, 바이오포토닉 S3를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S3라는 건 지금 바이오 스캐너가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모델이 3세대거든요. 그래서 본사 가셔가지고 30초 만에 내 몸의 항산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스캐너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왜 스캐너가 개발되었을까요? 우리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킨과 파마닉스는 미국 회사죠.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 미국의 마트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작은 마트가 그냥 영양제 마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마트만한 곳이 그냥 영양제만 판매하는 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마트 가도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게 정말 많은 종류의 영양제들과 네, 그런 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전부터 이런 영양제를 먹었는데, 그러면 혹시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 사장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뉴스킨 파마에서 알기 전에,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셨어요? 가성비가 적당한 거? 내가 지출하고 싶은 만큼의 제품? 아니면 연예인이 광고하는 거?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 이렇게 제품을 고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다가 죽기 전에 너무 많은 돈을 네, 병원비로 지출하다가 죽게 되는데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영양제는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진짜 이 영양제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먹으면 좋을까? 내 몸에 진짜 흡수가 잘 되고 내 몸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까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스캐너는 저희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 회사에서 단독으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나라의 주립대와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분실하시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분실하시면, 네, 안 된다는 점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의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시중에 정말 많은 영양제가 나오고, 제약회사에서도 연예인 광고를 해서도, 영양제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로 30초 만에 이거를 측정해서 확인시켜 줄 수 있고, 당신이 이 제품을 먹기 전과 후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신 주변에 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 당신의 소비자망으로 묶인다면 당신에게 이게 권리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그 권리 수입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 스캐너가 그냥 이거 한번 찍어주고 이 사람 AR로 끊지 않게 내가 주기적으로 찍어줘야지가 아니라 진짜 이걸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그런 욕구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도구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스캐너는 3, 세 번째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것을 개발했을 당시에 진짜 방 한 칸을 차지할 정도의 엄청난 이제 크기의 기계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때 딱 개발할 때만 투자가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기계로 만든 게 스캐너 1이었어요. 그때 저도 스캐너 1은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그 캐리어 가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캐너에서 제일 지금 뒤쪽에 있는 게 스캐너 1, 그 앞쪽에 있는 게 스캐너 2거든요. 저는 스캐너 2도 정말 무거운 엄청 큰 노트북에다가 무거운 노트북에 그 캐리어 가방, 작은 캐리어 가방 하나를 끄고 다녔어야 됐는데요. 지금 너무 간편하게 정말 가볍고 아이패드 미니와 연동되어서 가벼운데 측정 시간도 스캐너 1 때는 3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스캐너 2 때는 1분 30초, 그리고 지금은 30초 만에 네, 항산화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스캐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지금까지 개발이 계속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베라에도 이게 추가가 된다고 하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바이오포토닉 스캐너의 측정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라만이라는 이 박사가 그 라만 분광학이라는 어떤 레이저를 쏴서 어떤 빛을 쏴서 하는 걸 연구를 해서 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바이오포토닉 스캐너를 만들었고 아래 빨간 줄을 보시면 피부 조직 표면의 카로티노이드 수준을 측정.
네, 그래서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본사에도 나와 있는 자료여서 선생님도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까 그게 손바닥을 그 레이저가 나오는 곳에다가 대면 푸른 빛이 나오거든요. 네, 푸른 빛이 나와서 내 손에 있는 카로티노이드 그 항산화 물질과 만나게 되면 얘가 초록색 빛으로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측정해서 이 사람의 몸에 있는 항산화 면역력 수치,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어느 정도다라고 해서 이제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로티노이드가 뭐야? 항산화, 카로티노이드, 면역 이거 너무 헷갈리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카로티노이드는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삼각형 모양이 항산화 물질에 대한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 맨 상위에 있는 보라색 그 항산화 물질들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왜 애기들은 뭐 이렇게 무좀도 안 옮는다고 하고 막 감기도 잘 진짜 신생아들은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엄마에게서부터 받은 그런 항산화 능력 그리고 모유로 그래서 초유 엄마들이 꼭 먹이려고 하잖아요. 모유로부터 받는 그런 항산화 물질들은 어떻게 선천적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러신 당황하시는 사장님들 계세요. 이분 지금 항암하시고 그래서 되게 빨간 존, 스캐너 측정하면 되게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막 실버 존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렇게 놀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 글루타치온과 코엔자임 큐텐 그리고 그 밑에가 카로티노이드가 비타민 E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항산화 물질 중에 네, 카로티노이드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면역을 다 측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끝에 이 밑에 주황색 부분은 매일매일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지만 그때 우리는 피부 표면에 있는 면역 카로티노이드를 측정하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의 평균이 측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내가 모든 질병을 안 걸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우리가 유전적인 게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높게 관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피를 뽑거나 하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과 돈이 절약되죠. 아프지도 않고 30초 만에 아무 느낌 없이 이게 측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나의 소비자에게 이걸 해준다라는 것은 그 소비자가 엄청난 혜택이시라는 것을 꼭 티업을 잘 해주시고, 네, 측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없지만 네, 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스코어가 숫자로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카로티노이드 수준이 이렇게 존 색깔 아니면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카로티노이드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색깔 있는 야채, 과일, 이렇게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스캐너 지금 S3 전에 2였을 때 이제 이 오른쪽에 계신 이 분이 이 쇼를 진행하시는 진행자인데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저기 대통령 재임 당시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바로 이제 백악관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진짜 진료를 했던 진짜 주치의인데 이분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미국에서 이제 의학 방송을 해요. 이렇게 정보도 드리고 이제 하는 그때 S2, 저희 스캐너 S2가 여기가 소개되었었는데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에 보시면 제목이 그때 뭐였냐면요. How to prevent cancer.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 뒤에도 그 화면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cancer fighter. 그래서 내가 암과 싸우는 능력으로 항산화가 소개가 됐는데 거기서 네,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네, 저희 스캐너가 소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스토리들을 잘 전달을 하시면 신뢰가 더 높여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정확할까? 그래서 간혹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오른쪽 재보고. 나 이거 왼손으로도 재봐도 돼? 왼손으로도 재보고.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그 에베레스트 그 고지까지 올라가서 테스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시가 된 게 S2부터는 그렇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스캐너의 정확성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전달을 하시고 측정을 해주셔도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많은 상을 받았어요. 일단 2005년에 받은 상이 저희가 이제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메리칸 비즈니스 어워드라는 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상을 수상했는데요. 경제 분야의 오스카상이라고 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 임직원 2,500명이 넘는 회사 중에서 매년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회사에게 주어지는 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도 매년 혁신적인 제품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경쟁사가 예, 오라클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때 수상했지만 지금까지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S3, 지금 모델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런 혁신적인 상도 받았지만 디자인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장님들이 또 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파마엑스 그냥 그런 회사인지 몰랐는데 그런 상을 받았어? 네, 라고 사장님 아시는 분들은 또 이걸 알고 계시면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진짜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삼성에서 바이오에 엄청 투자하고 있고, 저희 메타 때 알고 계시겠지만, CJ에서도 1,000억을 투자해서 그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그 선랩을 샀잖아요. 그만큼 사실 회사는 내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수만 있다고 하면 1,000억 그 이상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스캐너가 처음 개발될 당시 지금보다 이제 많이 이제 물가가 낮긴 했지만 그때 당시 720억을 투자를 했다고 했고 사실 많은 제약회사에서 그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파마닉스는 우리 제품에 대한 확신. 근데 당신이 만약에 우리 제품을 먹었을 때, 몸이 좋아지는 거, 몸의 항산화 수치가 높아지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 확인시켜 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스캐너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벨 1 SCS Certified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SCS는 스킨 카로티노이드 스코어라고 해서 그냥 우리 항산화 측정하면 나오는 그 점수 있죠?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레벨 1. 레벨 1의 그 가장 높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이건 회사에서 보장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유스스펜 그리고 G3 우리나라랑 이제 다른 나라는 조금 제품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라이프팩 아이케어, 그다음에 점검을지 그리고 다른 제품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이렇게 5개는 사장님들 진짜 강력하게 권하셔도 될 제품들이고 당신의 가장 높은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회사에서 보장하는 제품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떤 모든 프로모션들이 좀 불법들인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적용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 강력하게 항산화 수치 높이는 걸로 권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것에 연결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품 있잖아요. 우리나라 출시되는 걸로는 아이케어 점검얼즈, 라이프팩, G3 얘네들은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의 점수 그다음에 2달 먹었을 때 아이케어만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먹고 난 후에 점수 이게 올라가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당신이 그동안 먹었던 제품을 환불해 드릴게요. 대신에 정량을 드셔야 되고 환불을 받으셨다면 당신 아이디로 다시는 이 제품을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런티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잘 챙겨 먹고 몸이 좋아지고 싶고 영양제를 먹을 거라면 이렇게 관리해주고 측정이 직접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분에게 맞는 ARO를 네,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근데 만약에 당신 주변에 지금 영양제 먹고 있는 사람 진짜 많을 텐데 이게 당신에게 사업 도구가 될 수 있다.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또 사업의 기회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 위너풀에서도 그렇잖아요.
유광준 사장님도 이 스캐너가 이제 오픈한다고 했을 당시에 리크루팅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캐너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성장하신 리더 사장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네, AR와 함께 사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엑스퍼터, 네, 김찬 사장님이 준비해주고 계세요. 네, 김찬 사장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자, 아이고, 이게. 네. 잠깐만 이 화면을 끄고. 네, 사장님들 저는 6기 김찬입니다. 엑스퍼트 6기 김찬이고요. 저는 당뇨병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사장님들 얼굴 좀 보면서 제가 저하고 같이 파마넥스 엑스퍼트 준비하신 사장님들을 아실 거예요. 제가 웬만한 사장님들은 리허설 때 전부 다 안드로메이드로 보내버리거든요. 리허설 하면서 사장님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제도 역시 제가 김재영 사장님하고 정다혜 사장님하고 리허설 하면서 그냥 깔끔하게 두 분을 그냥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할 때 거의 한 2시간 분량을 준비를 해요. 이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다 보면 뭐 리허설 하는 사장님들이 항상 피해자죠. 그냥 깔끔하게 가세요. 그냥 안드로메다로. 지쳐가지고 그냥 줌을 닫는 그런 형식인데 이게 당뇨병이 이게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고 심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호흡하면서 이거를 맞춰가지 않으면 좀 어제처럼 이 야심한 밤에 9시에 어렵게 들어오셨는데 진짜 깔끔하게 다 보내버릴 수가 있겠구나. 저도 살고 사장님들도 살려면 이게 호흡하면서 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지금 20분인데 혹시 한 30분, 35분 이렇게 가서 55분에 끝나게 되면 김재현 사장님 제가 커트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깔끔하게 한 번 보내는 거죠. 그래도 이 강의 진짜 사장님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당뇨 하나는 여기서 끝내버리겠다. 당뇨를 그냥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냥 KO 당해도 돼요. 끝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장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사장님들 이렇게 마이크를 켜시고 못 켜시는 분들은 안 켜셔도 괜찮아요. 근데 화면 켜시고 이러신 분들 중에 채팅을 올려주셔도 되고 웬만하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저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크 테스트 2번, 당뇨 3번, 당뇨 3번 이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이게 강의 중에 질문이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러면 사장님들께서 연습한 것처럼 훅딱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저도 살고 사장님도 삽니다. 이번 강의는 그렇게 갈 거예요. 진짜 9시에 들어왔으니까 뭔가는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테스트 두 번, 당뇨 3번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당뇨. 자, 마이크 끄시고 이게 순발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의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제가 질문 던지면 바로 그냥 마이크 키시고 다시 한번 마이크 테스트 다시 한번 마이크 키시고 시작. 마이크 테스트. 당뇨.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또 이런 또 서프라이즈를 해보긴 또 처음이네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장님도 웃으시는 얼굴 보니까 제가 긴장이 다 풀려. 아까 막 소원이 막 오그라들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이고 김삼룡 사장님 너무 환하게 웃어주시고 우리 천영순 사장님 계속 웃어주시고. 자, 당뇨병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제가 파마넥스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막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너무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병을 고치러 가잖아요. 근데 더러는 꽤 오랜 기간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질환들이 있어요. 그렇게 꽤 오래 먹거나 아니면 평생 먹어야 되는. 그래서 또 환자들도 그거를 당연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 알고 자기 병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지만
의사 말을 100% 신뢰하고 또 그걸 따라가시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 기억나는 질환들 중에 오래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질환들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혈압, 오케이. 당뇨, 당뇨, 오케이. 고혈압, 당뇨, 오케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고지. 고지혈증, 예. 뭐 갑상선, 네, 감사합니다. 또 덜어는 변비약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위장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약들은 효과도 있지만 반드시 효과에 비례해서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꽤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나게 공부 그리고 파마레스를 통해서 저 약을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어서 자가치유력,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되돌리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약을 끝까지 먹지? 이 두 가지 질문이 저를 그냥 놔두지는 않더라고요. 사장님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없으세요? 우리 최설아 사장님 한 분도 없으세요?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선택에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저는 믿고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추려봤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혈관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포도당을 근육으로 이동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은 췌장에 있는 췌도의 베타세포. 여기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나오지 않거나 제 역할을 못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것이 당뇨병이다. 네,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나요. 그래서 그게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게 바로 당뇨고요. 이제 당뇨의 증상으로는 다뇨, 다갈, 다식. 그러니까 소변을 많이 놓다 보니까 갈증이 나는 거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이 빠져나가요. 당뇨, 그러니까 혈당 자체가 빠져나오면서 중력에 의해서 몸에 있는 영양소까지 같이 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양소가 굉장히 궁핍해지기 때문에 먹을 거, 다식, 이게 먹을 걸 굉장히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좀 덜어 보거든요. 이 당뇨에 대해서 그냥 약 먹고 운동하면 혈당이 빠지니까 괜찮겠지. 그냥 좀 감기 정도 수준으로 여기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임산부 또는 노약자는 눈을 잠깐 감아주세요. 헤이! 자, 넘어갑니다. 장정희 사장님 놀라셨죠? 네. 아까 그 사진은 조금 위협적, 제가 일부러 위협적인 사진,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을 좀 골라놨거든요.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사실은 이 당뇨 합병증으로요, 실명의 위기에 처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지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요. 예, 엄청나죠? 막막이 부풀어요. 막막이 부풀고, 심지어 이 막막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출혈이 생기고, 뭐 유리, 그러니까 이 출혈이 눈 막막에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현상을 통해서 실명이 되기도 하고, 발 같은 경우에 넘길게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아이 키우시는 분들 너무 혐오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카토 마사코 사장님 얼굴 계속 찌푸려. 저는 사장님들의 밝은 얼굴만 보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빨리 넘기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나 상처에 굉장히 미약해 있어요. 말초신경이 무뎌져 가지고. 그래서 상처가 나면 이게 쉽게 낫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괴사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당뇨 때문에 잘 낫지 않게 되면 이거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근데 이 합병증도 정말 무서운데 이건 뭐냐면 당뇨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단백뇨라든지 어떤 뭐 이 압력, 사구체 압력 때문에 사구체가 싹 손상을 받아요. 이게 사구체가 괴사는 아니지만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쪼그라들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사구체가 기능을 못하니까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과잉 수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기계와 투석기를 통해서 혈액 투석을 합니다. 장장 4시간 동안. 그래서 몸속에 있는 혈액을 다 빼서 노폐물하고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혈액을 넣어줘요. 이걸 일주일 3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삶의 질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내가 이 병을 위해서 사는 건지 일주일에 3번 회당 4시간씩 병을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행복을 위해 사는 건지 저는 분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의 가족들의 삶도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인식하고 당뇨 전에 이거를 인식을 하고 당이 왔다 갔다 할 때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의 진단 기준이 이렇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공복 혈당은 식전, 그러니까 공복으로 8시간 이상 두시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렇게 해서 혈당을 재게 되면 아침에는 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성 때문에 저녁에 공복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없어. 그래서 간에서 당을 막 분비를 해요. 저혈당에 빠질까 봐. 그래서 아침에 막 일어나면 당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피해 주시고 공복으로 8시간 이상 둔 뒤에 오후 또는 저녁 타임에 재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렇게 재시고 그다음에 식후 혈당은 이게 숟가락을 뜨는 순간부터 2시간 후가 식후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요. 혈당 수치가. 이렇게 제일 많이 인슐린이 농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식후 2시간 이후인 거죠. 이때 재는 게 제일 정확하고 근데 얘네들은 그날 먹는 거, 운동량, 그리고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혈당 수치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당뇨 기준점을 어디로 뭘로 삼냐? 이 당화 혈색소로 삼아요. 그 혈액이 혈장, 뭐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당을 에너지로 쓰는 애가 있어요. 적혈구. 적혈구에 색을 내는 헤모글로빈 또는 어떤 구성 성분들이 이 당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각 세포, 각 장기라든지 이런 데 산소 운반하고 영양분 운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적혈구 생존 기간이 3달이에요. 3달.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그 당이 3달 평균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당화 혈색소의 기준에 의해서 1%가 늘면 당 수치가 30이 늘고 2%가 늘면 당 수치가 60. 그러니까 그 갭을 30으로 보는 거죠. 당 수치를.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6.5 미만으로는 합병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6.5 이상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합병증이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 당뇨병 해가지고 100에서 125, 뭐 있잖아요. 공복혈당, 그다음에 식후혈당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당화 혈색소도 뭐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뽑아보면 이런 게 나오고 질문, 그 고객님들이나 또는 본인일 수도 있죠. 이 전 당뇨병 수치를 가지고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 위험합니까? 아니면 정상이네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떤 말 들으셨어요, 사장님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에서 잡지 않으면 그 의사는 진짜 비정상적인 거. 우리 옛날에 그 있죠? 그 중국 그 3명의 명의들. 왜냐하면 이 당뇨 전 단계 있죠. 이 정상이라고 말해주는 그 단계에서 인슐린이 평소에 비해서 5에서 7배까지 나와버려요.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인슐린이. 왜냐하면 정상도 아닌 것이 병도 아닌 것이 전 단계는 우리 몸의 항상성, 그러니까 자가 치유력을 통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 몸에 혈당이 많고 이게 저항력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당으로 그 인슐린을 엄청 뽑아내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면 췌장이 우리 몸이 로봇가 아닌 이상 계속 하루에 5배, 6배, 7배를 뽑아내는데 이 전 당뇨 단계에서 그 췌장에서 베타셀이라고 하는 그 베타세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슐린을 뽑아내거든요. 근데 이게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이 되면 어때요? 하루에 5배, 6배 뽑아내다가 이제 100%도 못 뽑아내는 거예요. 한 배도. 그러면 그때부터 혈당 속에 당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인슐린으로 눌러지지가 않아. 그때 병원에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단계에서 케어를 해야 되냐? 95에서 110 사이에서 케어를 해야 돼요. 사실은. 당화 혈색소도 5.6에서 6.3 사이에 케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케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약 드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사장님들? 이거 당뇨 진단 기준을요,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0명 넘었으면 우리 제품 먹고 필요하시고 식단 관리 이렇게 하시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신장이 다 무너지고 이미 합병증이 다 시작이 되고 인슐린 이미 베타셀이 고장이 난 상태가 진단받는 상태라는 거. 이해되죠, 사장님들? 오케이. 자, 당뇨병 분류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좀 쉽게 풀려고
되게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말 짧게 한번 가볼게요. 일형 당뇨는 선천적,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냥 인슐린이 부족한 단계예요. 부족한 당뇨예요. 그냥 인슐린이 안 나와. 이유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선천적 근데 정확한 이유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치료 방법은 무조건 그냥 인슐린 처방을 받아야 돼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형 당뇨는 100% 중에 한 10% 정도, 10%도 안 되죠. 그리고 일형 당뇨 중에 또 이제 여기에서 제가 넣지는 않지만 임신성 당뇨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도중에 태아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자궁에 당을 저장을 해요. 이때 산모가 당뇨병에 걸려버리면 그때 태어난 아이는 일형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네, 일형 당뇨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오늘은 이형 당뇨에 대해서 제가 나눌 건데 첫 번째 마른 체형 당뇨가 있고 비만 체형 당뇨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마른 체형 당뇨도 아마 사람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풀까 막 어저께 진짜 안드로메다로 두 분 다 보내버렸는데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민감하고 수면 패턴이 무너져 있고 잠 많이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담배 또는 술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마른 체형의 당뇨예요. 특히 팔다리 다 말려 있는데 배만 볼록 나오는 그 내장 지방형 또는 올챙이형 이런 분들도 있죠. 이런 마른 체형의 당뇨분이 있고 또는 전신이 말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미 당뇨를 너무 오랜 기간 10년, 20년 알았어. 그래서 원래 체격이 엄청 좋았는데 10년, 20년 동안 췌장이 다 망가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못해. 그래서 열량 저장을 못해요. 곧바로 근육이나 간에서 계속 뺏었어.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고 뭐예요? 영양소도 없죠. 그러니까는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른형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성격이 민감하고 예민해. 그래서 코티졸을 많이 분비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조금 개조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본인께서 살려면. 마른 당뇨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거는 비만 체형의 당뇨예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쭉 한번 나가볼게요. 인슐린의 역할을 알면 선생님들 반은 끝나고 아니 한 80%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질문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혈당을 낮춰줘요. 빙고 맞아요. 최선화 사장님 맞습니다. 또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줘요. 빙고 맞습니다. 남은 인슐린은 지방을 만들어요. 대박 장정희 사장님 그냥 이 차트 넘길까요? 그냥 이 차트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오 대박. 예 또요? 그게 단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차트냐면 우리 몸은요 이게 자가치유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혈당이 한 번 오는 게 위험할까요? 저혈당이 한 번 오는 게 위험할까요? 저혈당. 맞아요. 맞아요. 빙고.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메희요. 이민희 사장님. 네, 고혈당은요. 혈당을 낮추면 살아가거든요. 그냥. 뭐 합병증 조금 겪다가 잘 케어하면 되고 아까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근데 저혈당은 한 번 오면 저혈당 쇼크가 오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심지어 염증도 올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올리고 혈당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은 저혈당이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 내가 1인 10역을 합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당이 들어오면 이걸 에너지로 쓰고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세포를 넣어주고 남으면 저장을 하는 거죠. 어디에 저장을 하냐? 간에 저장을 해요. 글리코겐 형태로. 그리고 근육에 저장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리코겐 형태로. 그러니까 뭐 간에는 한 5에서 한 8% 정도 저장이 되고 근육에는 1%밖에 저장이 안 되는데도 전신이 다 근육이기 때문에 1600칼로리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하고도 남잖아요. 그러면 지방세포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연소시켜가지고 또 에너지로 쓰니까. 근데 이게 저장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못 나오게 열쇠로 잠그는 역할도 해요. 넣는데 얘네들이 그냥
풀려가지고 또 나와버리면 계속 혈당이 있으니까 인슐린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 나오게 가두는 역할도 해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그 가두는 역할까지 풀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세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부분의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근육, 지방세포, 간 이렇게 있는데 지방세포와 근육에 인슐린 그 혈당이 한번 들어가잖아요. 절대 못 나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에너지 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간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공복 형태로 둘 때는 그 혈당이 별로 없잖아요. 이를테면 공복 형태로 한 8시간 가면서 운동을 많이 했어. 그러면 혈당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때 간에서 혈당, 당 신생이라고 하거든요. 당을 만들어서 내보내요. 유일하게 당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장기가 간. 여기까지 짚고 넘어갈게요.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혈액 속의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인슐린은 이때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증 물질은 이 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더 많이 생성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와 당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질문 들어갑니다. 당뇨병의 원인이 뭘까요? 혈당, 인슐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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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잘못됐다. 원인이 아니라 원인을 유발하는 상관관계에 있는 요인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유력한 요인을 찾는 거죠. 염증 맞아요. 또요? 인슐린, 인슐린 맞아요. 또요? 김재영 사장님, 이 말씀하시는 분들 적어가지고 우리 나중에 호박, 단호박 하나씩 나눠줍시다. 감자도 좀 나눠주고 토마토도 좀 나눠주고. 농사 지어야겠네요. 네, 음식. 음식 맞아요. 당뇨병의 원인,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맞죠. 근데 진짜 당뇨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분. 제가 인슐린 저항성만 한 3일 공부한 것 같아요.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3일 영상 엄청 틀어보고 책 엄청 보고, 근데 이게 제가 기본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간략하게 추린 게 뭐냐면, 선생님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가 치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엄청 돌아가거든요. 이를테면 추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엄청 열을 내요. 반대로. 이게 바로 저항이거든요. 그리고 내성 있죠. 내성 사장님들. 내성이 생긴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아시는 약물들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뭐 먹는 것도 괜찮고 우리 몸에 내성을 유발하는 것. 항생제. 오케이, 항생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오케이, 스테로이드. 아스피린. 아스피린. 오케이. 진짜 맞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변비약도 내성을 일으키죠. 죄송해요. 자꾸 변 이야기해서. 근데 과하게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내성이 생겨요. 자, 기억해 주세요. 과하게 장기적으로, 과하게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 몸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밀어내는 내성이 생깁니다. 잘 안 들어요. 인슐린 저항력도 마찬가지요. 과하게 당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래요. 딱 이해되셨죠? 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슐린 처방을 받잖아요. 제2형 당뇨한테 알코올 환자한테 술로 케어하려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원인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너는 술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술 계속 먹어. 네 기분 좋아지면 치료된 거잖아.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뭘 저는 의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밝혀내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면 적어도 이런 사슬을 좀 끊어내자.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뭐가 원인인지, 뭘 좀 개선을 하면 내가 좋아지는지 조금이라도, 그러면 약을 조금이라도 좀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이 사슬을 끊어내자. 이걸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인슐린으로 처방하면요 평생 그 약을 먹다가 합병증에 시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과하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 거에 대한 저항으로 생긴 게 인슐린 저항이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요렇게 아마 제가 한 3일 공부한 거라서 이 짧은 시간 사장님들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혈액 속의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네, 그러면 인슐린 저항이 원인이야. 내 몸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무리 200을 갖다 쏴도 50밖에 받아들이지 않아. 내성 때문에. 이게 인슐린 저항이야. 그러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는 원인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이. 그게 바로 아까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뭐 염증, 뭐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뭐 탄수화물이 될 수도 있고, 사장님들 혹시 당뇨 환자분들, 고객님들로 맡게 되면 첫 번째 제한시키거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네. 그럼 그 중에 뭐를 말씀하세요? 탄수화물, 오케이. 저도 그랬었어요. 당, 또. 지방, 예, 지방, 맞아요. 과일. 과일, 빙고. 맞아요. 잠을 못 주무셔도 그래요. 밀가루. 왜냐면, 그쵸? 스트레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해도 가라 그러고 막. 기승전 TR라인T 막 이렇게 끌고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아야 TR라인T도 하시는 거거든요. 라이프팩 하나를 먹더라도 내가 왜 라이프팩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라이프팩을 드시고 그게 꾸준하게 지속이 가는 거거든요. 기승전결 TR라이T로 끌어갔어. 근데 이유를 몰라. 무조건 해독해야 된대. 그럼 당뇨가 좋아진대. 뭐 한 달 하다가 포기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걸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은 이유. 내가 이걸 지속해야 되는 이유. 그쵸? 그러면 사장님들 탄수화물 있잖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의 오키나와는요. 세계 최장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인구 대비 그 100세 이상 노인분들이 평균 3배가 높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체지방률은 평균 20.4%. 근데 이 지역의 주식이 뭐냐면 고구마예요. 탄수화물이죠. 85%. 탄수화물 줄여라.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저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하는 말도 다 100% 맞지는 않죠. 근데 유추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된 탄수화물이, 이게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뭐 현미 이런 거.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그 식이섬유 있죠. 그게 당을 낮춰요.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 뭐 참마 이런 것들은 정제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먹어도 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의아하죠. 의아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 한번 볼까요? 당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쓰는데 없으면 안 돼요. 저혈당 빠지면 그냥 땡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러니하네. 당 때문에 고혈당이 된다? 그쵸?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뭐 과도한 업무라든지 결혼, 뭐 요새는 뭐 재정 문제까지 스트레스 엄청나죠. 근데 그때 발생되는 게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 그 코티졸은 그러니까 잠을 하루만 안 자도 코티졸이 100% 이상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그 코티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버려요. 근데 원래 코티졸은 좋은 호르몬이에요. 이 코티졸이 언제 제일 많이 분비가 되냐면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기 직전 있죠. 사람을 깨울 때 제일 많이 분비가 돼요. 예전에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토끼를 이렇게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끼는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뛰어요. 근데 그때 분비되는 게 코티졸이에요. 그러니까 반사신경, 그 코티졸이거든요. 그 호르몬이. 근데 코티졸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사자가 오등마등 그냥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코티졸이 안 나오면. 눈을 못 떠요. 코티졸이 없으면. 좋은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왜 당을 과다하게? 그러니까 이게 염증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염증이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때리자마자 나오는 게 염증이 아니고 일정 시간 지나면 그 환부가 치유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염증이기 때문에. 그쵸, 사장님들? 제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사장님들? 이거 조금 유연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게 상관관계가 있는데
얘네들 자체가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지속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성장 호르몬도 자는 동안, 깊이 자는 동안만 나오거든요. 낮에는 거의 안 나와요. 뭐 멜라토닌 그런 것들도, 그런 호르몬들도. 근데 사장님들 이런 것들이 24시간, 그리고 코티졸이 24시간 나온다고 생각하면 사장님들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계속 스트레스 막 그냥 쌈딱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냐고요, 이거를. 말만 하면 싸우려고 달라드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고, 본인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일시적으로 빡빡빡 그때그때 맞춰서 이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당을 만들어내고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그냥 빡 오셨어요, 혹시? 네. 그러면 제가 나머지 것들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만 공부해 본 결과 가장 유력한 이 범인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는 가장 유력한 범인들. 당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당을 먼저 설명, 뭐 탄산음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막 엄청 심하게 가공된 이 가공당은 다 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좋은 당 3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드릴 건데, 탄수화물은 포도당이죠. 단당류 포도당이에요. 기본 구조가 육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여러 사슬로 돼 있는데 이거를 자르면 단당류 육각형 포도당,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과일은 과당이에요. 과일에서 나오는 당은 과당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 몸의 그 어떠한 부분에도 에너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설탕, 얘는 탄수화물의 포도당과 과일의 과당이 1대1로 섞여 있어요. 비율로 보면 45대 55 이런 식인데 1대1로. 이 중에 제일 나쁜 당이 어떤 당일까요? 키고 말씀해 주세요. 과당. 설탕. 설탕. 설탕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에게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이렇게 이당류라서 그러시는 거죠. 과당은 오각형의 단당류인데 이건 당이 2가지라서 지금 당이 2개가 붙어 있어서 나쁘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사장님들? 이 과당이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도 않고 유도 미사일처럼 간으로 직격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과일을 지속적으로 오래 드시잖아요. 그러면 지방간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 과일, 설탕 이런 것들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의도건 의도치 않건 간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까? 해결책은요, 식이섬유예요. 당을 끌어먹는. 그래서 탄수화물도 정제가 안 된 탄수화물, 과일도 껍질째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리고 식초는 단백질하고 어떤 효소가 이게 삭혀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식초거든요. 그래서 얘가 혈당을 내려요. 근데 식이섬유를 그렇게 찾아 드시는 것도 좋고 식초를 그렇게 찾아 드시는 거 좋은데, 우리 식품 중에 제 거 화이번의 강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뭐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냥. 우리 거를 안 드시고 견딜 수는 없거든요, 화이번의 강이가. 진짜 끝내줘요. 식이섬유 저희 거 하이버넷으로 간단하게 그냥 3알 털어놓으시고 5알 털어놓으시고 그냥 깜빡했어 그럼 식사 중간에 털어놓으시고 엄청 끝내주거든요. 왜냐면 7일 동안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하이버넷이. 뭐 이러놓은 게 어딨어요. 웬만하면 12시간 안에 다 풀리는데. 뭐 제가 안 흔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가만히 놔둬서. 그리고 식초는 우리 오버드라이버 맥주 효모 있잖아요. 효모. 그래서 화이버넷하고 오버드라이버를 드시면 이런 당들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많이 지속적으로 어프어프하지 않는 이상 과일은 당이 많은 과일은 뭐 꾸준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력한 용의자 범인 영상 한번 볼게요. 질문. 영상 보고 질문 들어갈게요. 당뇨병 환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60에서 70% 이상이 복부 비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장 지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유리지방산 같은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배 속에 쌓인 내장 지방은 쉽게 분해되는데 그 결과 많은 양의 유리지방산이 혈액 속으로 유입된다. 유리지방산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오, 죄송해요.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유리지방산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리지방산의 착한 얼굴을 알고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착한 얼굴. 에너지를 낸다. 빙고. 끝내준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특히 이제 운동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은 알거든요. 왜냐면 이게 운동할 때 나오는 지방산이에요. 근데 얘가 중성 지방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중성 지방이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막 운동을 하면 가수분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가수분해는 뭐냐면 이게 중성 지방에서 여러 가지 분자가 분해가 되면서 거기에 물이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중성 지방에 있는 애 중에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세 개 분자로 된 유리지방산이 분해가 되는데 얘한테 물이 갖다 들러붙잖아요. 그럼 얘가 에너지원으로 즉각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육에서 나오건 지방에서 나오건 중성지방에서 나오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유리지방산을 만들어요. 염증을 농도가 높아지면 유리지방산이 혈당을 올려요. 그리고 인슐린을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 벽을 이렇게 산패를 시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착한 얼굴도 있는데. 오케이. 지방은요, 그 당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는 지방으로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지방세포라고 하는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지방세포에 있으면서 분해된 거는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정체성이 명확하잖아요. 그 집에 있는 지방이다. 근데 이 내장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부 지방이 오면 이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과 그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인데 피하 지방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근데 내장 지방은 이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혈관도 겪여 있고 내장도 겪여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 세포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한계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방을 슬쩍슬쩍 떼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리지방산 뜻이 뭐냐면 유리되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다. 개체가 분리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지방세포가 커져. 더 이상 늘 수가 없어 지방은. 넣고 너무 커진 거야. 그럼 여기에서 지방세포를 떼내기 시작해요. 이게 유리지방산이에요. 근데 이 유리지방산은 집에서 이렇게 쫓겨난 거잖아요. 정체성이 불분명해.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가 기능이 없는 어떤 불분명한 병원체로 인식을 해서 얘를 잡아먹어요. 그럼 이때 이 잡아먹히면서 이 염증이 엄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당을 확 올려버립니다.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지방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으면서 정체성, 그 기능이 명확할 때는 좋은 에너지로 쓰이고 그다음에 쫓겨났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분리됐어. 그러면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정체성이. 그러면 면역세포가 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때 발생되는 염증에 의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당하고 이 유리지방산. 그러니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결론적으로는 내장 지방을 많이 없애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게 유리지방산이니까. 중성지방에서 분해되는 유리지방산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아니라 거기에서 분리된 유리지방산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 그리고 엄청 많은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혈관벽을 산패시켜서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석회 부분이라든지 노폐물들이 들러붙게 해서 혈관을 막아서 죽상경화, 뭐 심근경색, 뇌혈관, 그리고 고지혈 이쪽으로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돼가는데
제가 그냥 깔끔하게 김재영 사장님 커트 시켰고 제 강의도 커트를 해야 될 지경에 지금 온 것 같아요. 사장님들 괜찮으세요? 네. 네, 재밌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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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 끝나가요. 네, 그러면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당, 유리지방산, 내장지방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식단은 어떻게 1년 할까? 전 당뇨병 볼게요. 진단을 받은 이성진 씨. 규칙적인 식사로 철저한 식단으로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성공했다. 당뇨 진단 받을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점이 100kg였었어요. 100kg니까 뭐 30kg 빼는 게 그쵸. 처음엔 아득했죠. 근데 배가 고프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하고 배를 불릴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대신에 좋게 불릴 수 있는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식단. 그가 선택한 그만의 식사법이다. 온 가족 모두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은 없다. 쉬는 시간도 시행착오 끝에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진짜 안 했으니까. 혈당 관리에 있어 규칙적인 식사는 필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먹는 방식에도 규칙이 있다. 빵은 가장 나중에 먹는다. 알맞은 열량, 고른 영양소. 당뇨병 관리를 위해 그간 공부도 많이 했다. 풍부한 지식 덕에 특정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그래도 이제 최소한 곡물빵 위주로 먹는 게 낫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정제된 하얀 것들은 좀 더 탄수화물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방법은 찾아보자. 그의 식사법은 이렇다. 먼저 샐러드와 견과류로 시작해 과일은 당분이 적은 것부터 토마토, 블루베리, 키위, 사과 순으로 차례차례 섭취한다. 그 다음 단백질 많은 달걀과 탄수화물인 통곡물 빵에 버터, 치즈를 곁들인 뒤에 무가당 요거트와 유산균으로 입가심한다. 1년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절반가량 떨어뜨린 이성진 씨. 당뇨 식사법의 효과다. 당뇨병 환자였을 때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물론 뭐 좀 적게 뭐 먹으려고 시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상태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건강 체중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을 계속 해야 된다. 네, 꼭 이대로는 아니지만 뭐 버터 이런 거 대신에 뭐 자연 치즈 두 덩어리 뭐 그리고 뭐 식빵 대신에 뭐 고구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골고루 규칙적으로 그리고 드시는 순서에 맞게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영양 손실 없는 칼로리 제한. 그냥 심플하게 영양 손실 없는 칼로리 제한. 이게 다이어트에도 마찬가지고 당뇨에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적인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영양 손실 없는 칼로리 제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전 당뇨병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성진 씨. 식사의 구성도 되게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건 공복 시간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제 노란 것은 인슐린 농도가 상승을 하는 거고 파란 것은 공복 상태인 거예요. 공복 상태. 이제 보통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 식사 하시고 뭐 중간에 출출하니까 간식 드시고 점심 드시고 뭐 조각회에 가고 커피 드시고 시럽 이런 것들 당 폭탄 드시죠. 그리고 저녁 식사 하시고 조금 있다가 입이 너무 궁금하네. 우리 오징어에 맥주 한 캔 이렇게 또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요새 16대 8 식단 되게 유행하거든요. 8시간 동안 먹고 16시간 동안 공복에 놔두자. 근데 이것은 16시간 동안 먹고 수면 8시간 동안 공복에 놔두면 완전 정반대.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혈당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침 식사 그리고 그냥 간식 안 드시고 뭐 TRINT도 당뇨 환자분들 그 컨트롤 할 때는 쉐이크 피 컨트롤 드셔야 되니까
우리가 뭐 16대 8 또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18대 6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시고 그냥 간식 중간에 우리가 먹는 그런 간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아침 식사에 포함시켜서 영양소 손실 없게끔 칼로리 제한시켜서 점심 식사 적당히 하시고 저녁 식사 하시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간식 타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복 시간을 늘려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혈당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식단도 중요하지만 절식 이게 아니라 먹는 걸 찾는 데에 쓰는 에너지를 공복 시간에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운동 한번 볼게요. 운동으로 늘어난 근육은 크게 두 종류다. 붉은 근육과 하얀 근육. 이 두 근육이 국수다발처럼 섞여 있으면 분홍빛을 띈다. 붉은 근육은 몸속에 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을 공급한다. 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단련된다. 걷거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 뱃살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다. 반면 하얀 근육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속 혈당에서 에너지원을 공급받는다. 때문에 당뇨 환자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네, 선생님들 일단 이 운동에도 순서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마른 체형의 당뇨와 비만 체형의 당뇨분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현정민 사장님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으로 늘어난 근육은 크게 마른 체형의 당뇨는요. 일단 체형이 말랐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특히 허벅지 근력 운동, 스쿼트, 그죠? 바른 자세로 그리고 코 강화하는 운동 또는 팔굽혀펴기 하고 나서 간단하게 유산소 하시고 또 마무리는 근력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마른 체형의 당뇨의 케어는요. 운동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식단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비만 체형의 당뇨 케어는 식단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비만 케어는 내장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근육 강화, 허벅지라든지 팔굽혀펴기 또는 코어 근육 운동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운동은 30분에서 1시간 이상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혈당 쇼크가 오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캔디, 초코파 이런 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또는 내가 식이 조절을 해서 또는 어떤 요인, 건강의 상승이 돼가지고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서 혈당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 오렌지 주스나 캔디나 초코파이를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죠, 주혜인 사장님. 맞아요. 왜냐하면 저혈당은 좋은 거예요. 고혈당에서 저혈당으로 온 거는 혈당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저혈당 쇼크가 오면 이게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서 혈당을 넣고 다니는데 이런 초코파이들을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저혈당 증세가 왔다. 그러면 주치의를 찾아가서 재진을 받고 혈당 체크를 다시 한 다음에 약을 낮추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약으로. 그렇게 낮추면서 정상적으로 약을 끊는 상황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당 성분을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저혈당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고혈압약 그리고 아스피린 제제 그러니까 고지혈증 이런 것들 이렇게 세트로 드시잖아요. 당뇨분들 약을요. 거즈. 근데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시키는 항생제. 왜냐하면 얘네들 자체가 전부 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고혈압, 고지혈압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이.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제대로 진료를 받고 제대로 내 몸 상태를 알아서 뗄 건 떼고 붙일 건 붙이고 그리고 내가 관리로서 약을 끊어야 될 건 끊어내면서 혈당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혈당.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잘 오셨어요, 사장님들? 네. 주기적인 검사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당뇨병에 오시면 이제 신장이 보통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콩팥기는. 왜냐면 이게 이제 걸러내는 기능,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여과율이에요.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녹색 그래프가 단백뇨입니다. 여기 100 정상 수치에서 여과율이 시작된다고 볼게요. 이랬을 때 단백뇨가 0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단백뇨가 쭉 올라가면서 여과율도 쭉 올라가죠. 당뇨인데 콩팥이 좋아졌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좋아진 걸까요? 단백뇨가 올라가는데 여과율이 올라가요. 선생님들 느낌 오시죠? 항상성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보상 기전으로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때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 그러니까 여과율이 최고 좋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전 당뇨병 단계거든요. 엄청나게 단백뇨가 올라가면서 이거를 단백뇨가 빠져나오면서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신장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또 우리 몸이 로봇가 아니다 보니까 쭉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항상성은. 쭉 떨어지면서 이 단백뇨가 최고조에 오르는 시점이 있어요. 이때 여과율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30, 40에 신장 검사를 해서 신장 합병증 진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내 당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당이 있으면 염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치과 치료도 받으셔가지고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1년에 한 번은 망막 검사, 신장 검사, 말초신경, 자율신경, 그리고 하지 혈류 검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적어도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내가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걸러낼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으시니까. 자, 그래서 제가 파마넥스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 프리미엄 라인으로 뭐 혈관, 혈액, 그리고 모든 염증, 내장 지방 다 한 바퀴 털어낼 수 있는 TR9T, 그리고 GLP-1 대사에 도움이 되는 메타, 그리고 영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이프팩. 여기엔 보통 뭐 200%, 300%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비타민 B군, 뭐 크롬, 아연, 망간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화이버넷, 비타민 C,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화이버넷 기본이죠. 여기에 제가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 것 같으세요, 사장님들?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마린 오메가. 마린 오메가 좋아요. 근데 이거 프리미엄 라인이거든요. 오버드라이브. 아니 사장님들 이거 프리미엄 라인이거든요. 작고 오버드라이브 이런 거 알스퀘어드. 이거 알스퀘어드입니다. 엄청 좋아요, 당뇨에. 그냥 내 몸의 산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들. 당뇨 자체는요, 혈액에 당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돌아다녀요. 염증 엄청 많이 유발하겠죠.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알스퀘어드 프리미엄 라인에 꼭 넣고 싶어요. 그 다음에 노멀 라인, 아까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프리미엄 라인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재정적으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관리하신 분한테 TR9T 한 번 더 가자, 점프 스타트 2개 들어온다 막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저한테, 아니 어떻게 건강만 생각해요, 재정적인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170인데. 근데 걷다 대고 제가 사슬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TR9T 600, 700 쓴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 확신에 진짜 저한테 어이가 없었나 봐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혹시 당뇨 TR9T 케어하신 분 있으세요?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당뇨 TR9T. 네. 네. 그 몇 세트로 케어 되셨어요, 사장님? 기본 3세트, 점프 스타트도 3세트, 트라이얼. 대박. 그러니까 6세트네요. 트라이얼 3세트. 네, 거의 6세트. 메타도 3개월치 더 들어가고요. 그러면 한 세트 할 때 변화가 어땠어요? 눈바디 말고. 완전 미비했어요. 눈바디는 좋았으나 수치는 미비했어요. 네. 그 당뇨 환자분들 그 프로모션 기간에 들어가시더라도 프로모션 강조하지 마세요. 엄청 실망하시거든요. 그래갖고 다음으로 이어지기도 힘들고 그냥 기본 3세트는 깔고 가셔야 돼요. 이런 기전 때문에 한 세트에서는 거의 차이가, 이미 대사 돌리는데도 급급하다. 그리고 2세트도 모르겠다. 진짜 효과는 3세트부터 나니까 시작할 것 같으면 3세트 보고 가자라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멀 라인 오버드라이브에 세포문을 열어가지고 인슐린 수용체에 딱 인슐린을 넣어주는 게 바로 크롬,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비타민 B군 300% 이상씩 다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C 들어가 있고 E 들어가 있고 오버드라이브, 화이버넷, 메타 요렇게 228,600원.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은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가격 안 넣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지면 돼. 프리미엄 라인은. 그래서 노멀 라인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도 저도 정말 못하겠다. 내가 이 정도는 정말 내가 양보 못하겠다 하는 게 오버드라이브하고 화이버넷입니다. 이렇게 정기 구매로 케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사장님들, 제가 정다혜 사장님 거 빼고 1시간을 썼네요. 오해 안 하셔도 되는 게 김재영 사장님하고 미연에 얘기가 좀 됐어요. 사장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제 강의가 길어지면 그냥 깔끔하게 커트 시켜드리겠다고. 그래서 사장님께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오늘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튼 최대한 쉽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오늘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파마넥스에 오늘 카톡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40 몇 명으로 그냥 강의를 쭉 끝냈거든요. 그냥 처음에 15명 들어왔을 때 막아버릴 걸 그랬나 봐요. 사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